네, 다음은 이제 3번 판례입니다. 3번 판례도 이제 정기금 어떤 그 변경을 구하는 그런 소송인데요. 이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든가, 그래서 기존의 그 정기금 판결에 기한 금액이 현저히 좀 부당해졌다든가, 뭐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이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 변경이 아니고 판결 자체가 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이런 경우였는데요. 이게 이제 A 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B가 이제 지자체인데요. 지자체가 이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내서 B의 이제 토지를 이렇게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이렇게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개인 소유의 토지를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런 소송을 이제 현실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이용이 되면 사건 행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는 없어요. 도로를 막거나 아니면 그 토지의 반환 이런 걸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행사가 제한이 돼요. 도로가 되면은 그런 경우 이제 부당이득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는 이 부당이득이 이제 월 190만 원의 이제 부당이득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 종결할 때까지 2007년 10월 2일까지는 월 190만 원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뭐 그게 뭐 몇 천만 원이든 몇 천만 원 그거 지급하고 그 이후 건에 이제 그 장래 이행에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기금으로서 매월 190만 원씩 지급하라. 그래서 B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19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A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요. 이 월 부당이득액이 월 190만 원이 아니라 570만 원으로 인정이 됐어요. 3배가 인정이 됐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면요.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지금 이 A 소유 토지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도로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도로였다 이게 원래 도로였던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이거를 뭐 설정을 해서 이제 도로로 점유한다든가 또는 기존에 있던 이제 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을 해서 도로로 뭐 사실상 이제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원래 도로였던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 대한 그 부당이득의 기초 기준 가격을요 이렇게 도로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임료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 19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게 A가 대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이제 도로를 내서 도로를 이제 점유하게 됐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도로가 아니었던 거를 비로소 이제 B가 도로로 개설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대지였던 이게 이제 대지였다면 대지였던 상태대로 그
기준 가격, 토지의 기준 가격을 이제 대지인 상태로 산정해서 부당이득금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570만 원 이렇게 3배 차이가 나요. 3배 차이가.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원래 도로로 이제 이용됐었던 거다. 그걸 이제 지자체가 도로로 이제 점유한 거니까 도로로 이제 그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지였다. 근데 비로소 이게 지자체가 이제 도로로 사용한 거니까 대지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570만 원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A가 이제 항소를 할 때요. 항소를 할 때 그 항소 취지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요 2007년 10월 2일까지 이제 월 190만 원씩 인정돼서 뭐 합해서 몇 천만 원 된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그 이후에 2007년 10월 2일 이후에 정기금으로 지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취지를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일부분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7월 12일 2007년 10월 2일 전 거만 그것만 이제 570만 원으로 이제 계산이 됐고 그 이후 거는 이제 항소가 이제 누락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그대로 확정이 된 거죠. 사실은 그때 A가 항소하면서 그 항소 취지를 누락을 안 했다면은 사실 2007년 10월 2일 이후 부분도 570만 원으로 인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난 다음에 다시 A가 B를 상대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거는 이게 판결 이후에 현저한 사정 변경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봐서요. 이거는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지자체가 또 유독 또 많은 곳들이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제주, 특히 서귀포시 쪽에는 이런 사건이 아주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 이득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부당 이득이 어떤 배타적 사용 수익의 폭이라고 봐가지고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또 부당이득이 인정이 되는데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게 도로, 그러니까 현황이 도로인 걸 전제로 인정되는 거하고 아니면 뭐 대지로서 인정되는 건 3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굉장히 이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청구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만약에 그냥 이걸 장래 이행에 서로 청구를 안 하고 그냥 과거 것만, 그러니까 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뭐 5년치 정도,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 상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5년치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년 정도 지나서 또 청구를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소송을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소송할 때 그걸 이제 수정해서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예 장래 이행의 소로서 제기해서 정기금 판결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바꾸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기판력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호사가 됐을 때 이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요 쉬운 듯하지만 사실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제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부당이득이 이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매수인으로서 내가 목적물을 매수해서 아직 소유권은 넘겨받지 않았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요. 그거는 어떤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4번 판례는 이제 A가 이제 재건축 조합입니다. 재건축 조합인데 B에게 이제 분양을 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수분양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재건축 신축 공사를 이제 A가 C에게 이제 도급을 주면서 공사 대금 일부에 가름해서 이제 아파트 물량 중에서요, 한 14세대 분양분에 대한 처분 권한을 이제 이렇게 C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C하고 B가 다시 조합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건데, 요 A가 자기가 소유자다라고 하면서 B에게 이제 이렇게 임료를 청구했던 사안인데, 요 B의 입장에서는 정당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A가 C에게 대물 변제에 기해서 요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줬고, 그 C와 요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이제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이제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근데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의해서 패소하면요, 소재기 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의의 수익자도요, 선의의 수익자도 패소한 때는 소재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자,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이제 B가 점유자인데요. A가 B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진정한 자동차 소유자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자동차를 인도해라. 그리고 너가 자동차로 인한 부당이득을 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B는 자기는 선의의 수익자다. 이러한 주장을 이제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심에서는 B가 이제 선의의 점유자다라고 해서 A의 자동차 이전 등록,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록 절차 인정하고 인도 청구도 인정했지만 부당이득 청구는 이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적어도 본권의 소를 제기했고 거기서 A가 승소했잖아요. B가 패소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소가 제기된 시점, 그때부터는 여기는 악의의 수익자, 악의의 점유자라고 봐서 요 A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판시 맨 밑에 보면은요,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또 어떤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본권의 소에서 이제 요 B가 패소하는 거잖아요. A가 승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물건의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그러면서 그 부당이득도 이제 허용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소를 제기할 때 같이 제기하겠죠. 인도해라. 그리고 그 부당이득 반환해라. 그러면 비록 그때까지 여기에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요. A가 본건의 소에서 승소를 하면 적어도 소 제기 시부터는 반환을 이렇게 판결에서 명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를 보면은요. 장래 이행의 소가 이제 부당이득에서 사실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사례에서는요. 이게 이제 임대인이었고요. 여기 B가 이제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다. 자, 근데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만약에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A가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가 그거를 반환할 때까지, 그죠? 반환할 때까지 그 뭐 월 1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을 구하면서 장래잉의 청구로서 반환될 때까지 월 얼마씩 지급하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사안에서는 A, B 사이에서 이제 어떤 소송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B가 목적물에 이제 어떤 뭐 하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만하게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B는 이 목적물을 뭐 반환해주고 뭐 A는 뭐 보증금을 뭐 반환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이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B가 이 목적물을 A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B가 건물 열쇠를 A가 아니라 이렇게 C에게 건네준 겁니다. 그래서 이 C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B를 상대로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여기다가 넘겨줘가지고 내가 지금 손해를 입고 있으니 부당이득 반환해라. 월 얼마씩 반환해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게 2020년 뭐 7월 1일이 이제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면은 이때까지는 반환 안 된 게 맞으니까 이때까지는 월 뭐 100만 원씩 다 계산해서 B가 A에게 주는 건 맞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 이행해소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C에게 이제 지금 C가 이거를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C가 반환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B가 이거를 지금 점유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C가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C가 이제 돌려주면은 바로 이제 그게 종료돼 버리니까 이게 언제까지 요 A의 손해가 계속될 것인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장래 이행해소로서 부적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요 이전 거는 인정을 하고 그 이후 거는 이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은 자, 비록 이게 이제 C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B에게 이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B가 그 반환 어떤 데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장래 이행해소로서 여전히 필요하다. A는 B에게 그 목적물 반환될 때까지 어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판시 3번의 그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요, 요 B의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점유하고 또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서 여전히 A는 B에게 그러니까 요 B는 여전히 A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래 이행해소가 허용된다
라고 봤어요. 사실은 이제 장래이행의 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고의 태도입니다. 피고가 여전히 어떤 자기의 의무를 다투고 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장래이행의 소로 여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7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이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때 월 100만 원의 비유리한 금원을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명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제 피고가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그러니까 피고가 인도할 때까지, 피고 인도해서 더 이상 피고가 점유하지 않을 때까지 이런 거를 이제 쓰는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그래서 A가 B에게 이제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청구할 때 A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B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100만 원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고 이런 판결을 내주는데 B가 점유를 종결할 때까지 월 100만 원 지급하라. 이거는 이제 가능해요. 이건 이제 필요해요. 왜냐하면 임의로 이행해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의무는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요. 어떤 임의 이행과 관련해서 적어도 그 정도는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B가 인도할 때까지라든가 B가 어떤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데 A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이런 것들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종기를 그러니까 장래이행의 소의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그렇게 기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런 거는 요 이제 월 100만 원씩 판결이 이렇게 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요 청구 요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집행이 불허가 돼야 되는 사유다라고 해서 B가 이제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면 청구 이의 소에서 판단돼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어떤 소유권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고가 제기하는 청구 이의 소에서 A가 소유권을 상실했느냐? 그러면 요 집행 권한에 기한 강제 집행은 불허한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지. 요 집행 권한에서 장래 이의 소에서 A가 소유권 상실까지 월 100만 원 지급하라.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집행법원에서.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 이해소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미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이 B에게 B가 점유를 상실할 때 이것만 써주면 충분한 것이지 A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이거는 어떤 피고의 이미 이행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판결을 주면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쓸 때는요, A가 B에게 이제 어떤 토지의 인도를 이제 구하면서 그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 원 비율이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할 때 그 종기를요, 그 인도 완료 시까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인도할 때까지. B가 A에게 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얼마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판례입니다. 자, 8번 판례 이제 판시 1번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행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지연 손해금은요. 이행 청구가 있은 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요. 보통 그 지연 손해금이 청구가 있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요.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어떤 손해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이 되면은 이 경우에는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얻은 이익 거기에다가 손해까지도 배상해 주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요 사례에서는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A가요, 이제 요 부동산 소유자인데, 자, B가 이제 요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면서 C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A가 직접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만 이렇게 C에게 했다면은요, 이건 삼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요 C가 매수자로서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요 수탁자가요. 수탁자가 아예 이제 계약의 전면에 나와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 약정은 이제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무효인데요. 유일하게 예외가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이 C 앞으로 물권 변동된 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C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B는요, 더 이상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 올 방법은 없어요.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매매계약 당사자는 B니까 여전히 B는 A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권 A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C에게로 넘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채권자 대위권에게서 구하는 거죠. B가 매매계약인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부정 권리로 해가지고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채권자 대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계약 명의 신탁이고 이렇게 그 매도인이 선이다. 그러면 이건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B는 요 C에게 뭐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해라 이런 거 구할 수가 없고요. 매수 대금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B가 C에게 이제 1억 원의 매수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그 부당이득으로서 이제 요 매수 대금의 이제 반환을 구한 건데요. 이제 요 1억 원의 반환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요 C가 이제 요 부동산의 이제 소유권자가 된 게 언제냐면은 이게 97년 11월 13일인데 이때부터 여기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C가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요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돼서 이때부터는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는 이행 기한에 정함이 없다 이거야. 따라서 청구가 있은 때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은 때부터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때부터 바로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을 구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악의의 수익자로 봐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제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되니까요. 요 악의의 수익자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요 대법원 판례는 악의의 수익자임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 알았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무효인 사실 그리고 내가 요 금전을 이렇게 보유하는 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지만 악의의 수익자로 돼서 B는 요 악의의 수익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사례에서는요, 이렇게 무효가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요 C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B가 어떤 소유자로서 어떤 이제 했고, 요 C의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소유자임을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제 요 B에게 내가 소유자니까 나에게 뭐 철거하고 인도해라. 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요 B가 소유자임을 다투지 않았고요. B도 이제 소유자로서 그때까지는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런 걸 고려할 때 그때까지는 아기의 점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바로 요 B 앞으로 등기된 때부터 지연 손해금 가산을 이렇게 해서 반환을 인정한 원심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기의 수익자로 인정된 거는 이렇게 C가 뭐 B에게 철거 인도를 구하고 뭐 그때부터 뭐 그게 아니면 나중에 요 B가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그때부터만 지연 손해금을 가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9번 판례는요.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 제한.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이 토지를 이제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A 소유의 이제 이게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A가 어떤 사용 수익권을 어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판례로서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론이 이제 정착이 돼서요. 어떤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거였냐면요. 이게 이제 이게 소유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택지를 나눠 가지고 뭐 B, C, D, 뭐 E, F, G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분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토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도로로 나가는 공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 A는요, 다른 토지를 이렇게 쭉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이제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 일부를 공로로 이제 제공을 한 것이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A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요 부분을 A가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거를 도로로서 이렇게 점유한다라고 했을 때 A가 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너가 어차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거니까 너가 어떤 손해를 보는 바가 없다 이거야. B가 그거를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너에겐 손해가 발생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론으로 이제 이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법의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이 과연 어느 법 조문에서 이제 나온 거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례가 이제 인정한 거야. 판례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제 많이 이제 기각을 이제 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비판이 이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게 개인 소유 토지가 이게 도로로 이용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도로의 경우에는 이제 사건 행사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는 소유자지만 이걸 행사를 못해요. 그러면 부당이득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당이득도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사실 A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수용된 거라는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도로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수용된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보상을 못 받으니까 헌법 23조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수용할 수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정당 보상 해줘야지. 어떤 그거에 이제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판례가 그렇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그 법리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판례가 최근에 대법원에서요 여러 차례 선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제한하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였다라고 예전에는 많이 그냥 인정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개인의 재산권 행사, 특히 이제 어떤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건 물권인데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건데 소유권의 핵심은 사용 수익 처분인데 그중에 사용 수익을 못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냐?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요. 요 사용수익권 포기의 이론을 이렇게 축소.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만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번 판례는 뭐냐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된다는 그 법리는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건물 소유자들의 부지로 지금 내 토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부당이득 뭐 이런 거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만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판례입니다. 자, 10번 판례는 이게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련된 여러 이제 비판들도 있고 또 대법원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판결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요. 그거를 최종 어찌 보면은 확인하는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용수익권 포기론이 요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아주 좀 최종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 의견은 이제 요지가 뭐냐면 여전히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거는 이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이런 법리를 확립을 이제 해왔고 거기 그 14페이지 쌍가로 이제 쭉 밑에 보면은 이제 대법원은 특별한 이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특정 승계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A 소유였다가 이게 B 소유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A가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B도 그 효과를 받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C라는 지자체가 있다 이거야. 여기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B도 C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이게 기본 판례 이론이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것이 허용된다라고 조금 넓혀왔어요. 대법원이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정 변경 원칙. 이게 A가 이제 B가 이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제 못한다 이거야. 사용수익권 포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재개발이 된다든가 어떤 도로가 있었던 곳이 뭐 대대적인 무슨 재개발 공사가 됐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상점 벽해가 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요,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뭐 허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이미 이건 이제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완화해 준 거죠. 그걸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 이제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요거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번요. 쌍거로 나번이 보면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같은 어떤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요.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소유권에 있어서 이제 사용 수익권이 없는 이런 소유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아주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비판을 의식해서요. 대법원은 뭐 일반 공중 통행에 이용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걸 뭐 팔 수도 있고 이런 처분 권한을 잃지 않고 또 뭐 사용 수익할 권능도 아주 상실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도로로 사용되지만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뭐 잘 얘기는 안 되겠죠. 사용 수익하기 사실상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번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은 사용 수익권을 이제 포기했다고 보면 그 지하 부분도 역시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쌍가루 2번에 보면은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이 상속인도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그 효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봅니다. 쌍가루 3번에 보면은 특정 승계인 있잖아요. 특정 승계인도 원칙적으로는 그 사용 수익권 포기의 효과를 받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요, 사용 수익권이 다시 이제 행사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보면은 16페이지인데요. 그 하나하나가 다 지금 좀 생각해 볼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사용 수익권의 포기라는 이제 판례 이론이 소유권의 권능의 일부 포기라는 의미라면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자,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채권적 의미의 포기라고 본다면은 이게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고요. 또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만약 권리 불행사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게 소멸시효로 뭐가 소멸되지 않을 거구나. 아니면 이게 신의 성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인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배척하게 되면은 헌법 23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보상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가루 나번에 보면은 다른 법리하고도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은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토지의 현황이 어떤 도로 뭐 이런 경우에도요, 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하는 예들도 많아요. 판례가 아까 봤지만은 이게 사용수익 포기가 인정 안 되는 경우에는요, 부당이득을 인정합니다. 범위만 좀 다르죠. 원래부터 도로로 사용되는 거를 도로로 점유하면은 도로가 현황인 대로 이제 부당이득이 산정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대지였다. 그럼 대지가 전제로 이제 부당이득 산정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거하고 조화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에게 그 승계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법원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점유를 인정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당이득을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이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리를 개발해 왔는데 이 사용수익권 포기로는 그거하고 조화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반대 첫 번째 반대 의견이었고요. 또 김지영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보면은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거 채권적 효력만 인정해야지 대서적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 법원 어디에도 뭐 그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요. 또 법치 행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이제 판례가 인정됐던 게 아까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이렇게 여러 명에게 이제 분할해서 분양하고 이거를 이제 공로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너도 어떤 이득을 얻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 법리가 시작된 어떤 계기가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지영 대법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이익이나 편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 액수, 손해배상의 액수, 그거를 산정할 때 그거를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사용수익은 포기 이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뭐 신의치 기반 권리남용이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권리행사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요 대법관 두 분은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 뭐 아주 오랫동안 80년대 뭐 이때부터 사실은 대법원의 이제 판례로서 이제 인정되어 온 법리였는데요. 이젠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주 폐기하자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다수 의견은요. 여전히 유지한다 이게. 사용수익권 포기론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만 일정한 제한. 이미 이거는 뭐 다른 이미 그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되어 왔던 그런 제한,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이렇게 판결 요지가 굉장히 길게 판례 공부에도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서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